안녕하세요.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시댁에 다녀왔는데 그동안 시댁에서도 절 생각해 한동안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뵈러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이르다면서 자주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신우가 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갓 20살이 되었었고 저희는 30대였는데 맹랑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은 사람이 딱 신우였죠. 아직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해와서 놀란 적도 많았어요. 언니, 오빠랑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언니 번호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말해줘서 제가 겨우겨우 알았어요. 언니는 근데 저한테 왜 번호 안 물어보세요? 저번에 같이 밥 먹을 때 전화번호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물어볼 줄 알고 안 물어봤거든요. 오빠랑 만나기 전에 혹시 시간 돼요? 저랑 조금만 볼래요? 어머, 아가씨. 안 그래도 아가씨 한번 만나야 되지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까 쉬는 날이 주말밖에 안 돼서 연락을 못했어요. 오빠 만나기 전에 조금 시간 남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수혁 씨랑 연락은 했는데 별일 있다고는 안 했거든요. 수혁 씨한테 연락해서 좀 일찍 보자고 할까요? 지금 잠깐 저 뭐 좀 살 거 있어서 백화점에 와 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저 언니랑 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언니, 저한테 뭐 말하려고 했던 거 저 알아요. 저 가방 이런 거 사주려고 한 거죠? 안 그래도 친구들이 오빠 결혼하는데 세연이한테 뭐 안 받았냐고 하던데. 제 친구들은 명품 가방이다 뭐다 엄청 받는다곤 했거든요. 언니도 예단 준비하려고 백화점 간 거예요? 솔직히 전 명품 가방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결혼식 때 입을 옷 이런 거 사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혁 씨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제가 가서 고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어떤 거 좋아할지 저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아가씨, 지금 어디쯤 있어요? 백화점에 와서 오늘 같이 고를까요? 이따가 수혁 씨도 이쪽으로 오라고 할게요. 에이, 오빠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오래 안 걸려요.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빠 만날 시간쯤 되는 거죠? 후딱 옷만 고르면 되니까 금방 갈게요. 언니도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단하려면 저한테 명품 가방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지만 언니가 마음에 드니까 전 옷만 살게요. 신우는 예단으로 명품 가방 대신 옷을 사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어차피 신우에게 옷 한 벌은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같이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옷을 고르는 걸 보니 명품 브랜드부터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명품 옷을 고르고 난 후에는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며 명품 신발까지 가방만 빼고는 다 골랐죠. 그때는 그냥 결혼하면서 선물로 해주는 거니 좋은 마음으로 해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날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께 했던 말을 듣고선 신우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혹시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이번 분기에도 리조트 이용권이 나왔는데 저랑 남편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번 분기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요. 저번 분기에도 나왔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숙박 말고도 관광 연계해서 다닐 수도 있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도 시간이 안 되는데. 이번에 네 시아버지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아유, 니들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나와도 가보질 못하니 어쩌니? 휴가도 못 내는 거야? 이번에 휴가 갈 때 거기 다녀오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못 쓰는 거니? 네, 휴가 전까지는 써야 하는 거라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가족들한테만 양도 가능한 거라서 어머님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자꾸 안 가니까 다른 걸로 변경해 준다고는 했는데 이번 분기까진 나온 거라서 어쩔 수 없죠, 뭐. 언니, 그럼 그거 저 가도 돼요? 저도 언니 가족이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그래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비용 좀 아끼게 그거 저 주세요. 언제까지예요? 저 주말에는 아무 때나 시간 되는데 제가 갈게요. 가족이니까 저 가도 되는 거죠? 아싸! 친구들한테 바로 물어봐야지. 아가씨. 아가씨까지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근데 될 것 같기도 해요. 아가씨가 친구들이랑 한번 시간 맞춰서 날짜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말해둘게요. 거기서도 예약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서요. 혹시라도 못 가게 되면 꼭 저한테 말해주셔야 해요. 신우는 신이 나서 자신이 가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는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물어보니 가족관계라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가 성인 되어 친구들이랑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고 설레일까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당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숙박권을 신우에게 건네주었는데 신우는 그걸 중고 사이트에 팔았던 거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회사 상부에서 큰 질책을 받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화가 나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 너는 새언니가 오늘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기나 해? 아무리 어리고 철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때 우리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못 들었냐? 가족들만 갈 수 있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네가 못 가면 꼭 연락 주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딴 식으로 난리를 피워? 아니, 난 몰랐지. 그때 그냥 대충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마침 일이 생겼는데 어떡해. 친구들도 못 간다고 하고 아까워서 그랬어. 오늘 아니면 언니나 오빠도 못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 뿐이야. 내가 팔아가지고 뭐 내가 쓰려고 했겠어?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애초에 그렇게 생각 없이 팔았겠냐고.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새언니는 왜 저한테 그런 거 자세히 말도 안 해줬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큰소리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너 오늘 새언니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회사에서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원래 직계가족만 되는 걸 받아줬더니만 너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다 네 뜻대로 될 거라 생각하냐? 너도 성인이 됐으면 철 좀 들어라 좀. 아,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알고서 그랬겠어? 몰랐으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나한테 자세하게 말을 해줬어야지. 나는 또 내 생각해서 돈 날리는 거였을까봐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소리치고 난리냐고. 새언니한테도 뭐라고 좀 해. 신우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절 탓했고,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신우에게 소리를 쳤지만 중간에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렸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신우 대신 사과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 어리고 회사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신우의 철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난 건 아니었는데, 신우는 시부모님한테 혼났을 때면 무조건 저희 신혼집에 왔어요. 와서는 거실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방을 차지하고선 침대 위에서 과자까지 자연스럽게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평소에 출퇴근을 같이 했는데 퇴근을 하고 가보면 항상 과간이었어요. 너 진짜 뭐하냐? 왜 오늘도 혼나냐? 아, 너 진짜 세원이 없었으면 아우 당장 내려와. 지금 제정신이냐? 침대에 씻지도 않고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 위에서 과자를 먹어? 야, 밖에서 먹어. 넌 왜 항상 나한테 뭐라고 들으면서 그러는 거야? 당장 안 내려와? 너 오빠한테 붙잡혀서 강제로 쫓겨나야 내려올 거야? 세연이 앞에서 화내기 전에 빨리 내려와. 아니, 오빠는 사랑하는 동생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겠어? 반가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빠가 저렇게 가족 앞에서도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오빠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화를 내요? 나는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너무 퉁명스럽고 차가워진 것 같아요. 언니가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아가씨, 제가 뭘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침대 위에 과자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잠깐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래요? 청소기라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짐은 뭐예요? 이렇게 큰 짐까지 다 챙기고 온 거예요? 여기 며칠 있으려고요? 네. 오빠 집인데 뭐 어때요? 저 고등학교 때도 오빠 혼자 사는 집에서 한 달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요? 저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달을 있건 두 달을 있건 신경도 안 썼는데. 언니 저한테 설마 눈치 주시는 거예요? 헐, 저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서 쫓겨났는데 언니한테도 눈치 보여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과자도 마음대로 못 먹고. 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불 위에서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 매트리스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씨, 저기 작은 방에 손님용 매트리스 넣어뒀는데 거기 이불 깔아줄까요? 새 이불도 마침 와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어머, 저보고 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저렇게 작은 방은 답답해서 못 자요. 어차피 언니랑 오빠 내일 일찍 나갈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자고 내일 늦게 나갈 거거든요. 언니 오빠 나가면서 소리내면 저 또 잠 못 자고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안방에서 잘게요. 언니 오빠는 내일 편하게 일찍 나가면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신은 마치 신혼집을 제 집인 양 드나들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화를 내곤 했지만 사실상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저 역시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저녁까지 다 먹고 들어오니 신경 쓸 틈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씩 오고 난 후면 물건이 이상하게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신우가 온 다음 날 결혼식이 있어 미리 준비하려고 밖에 걸어둔 코트가 사라졌더라고요. 신우가 딱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해 물어봤죠. 네? 아니 언니, 어떻게 절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옷 밖에 걸어둔 거 진짜 맞아요? 언니 어제 저녁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씻고 바로 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코트까지 찾아서 밖에 걸어뒀다고요? 저 작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거 언니도 알면서 왜 저한테 그걸 물으세요? 저 오늘 아침에 언니랑 오빠 나가고 바로 씻고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제가 거실에다가 걸어두고 잤거든요. 옷걸이는 걸려있는데 옷만 감쪽같이 사라져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아가씨가 입고 나간 건 아니죠? 아가씨 여기 올 때 입었던 옷이랑 비슷하기도 해서 솔직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 아가씨 옷은 식탁 의자에 그대로 걸려있고 제 옷은 없어져서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언니,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런 식으로 도둑 취급하는 건 아니죠? 와, 진짜 어이없다. 언니, 너무 실망이네요. 제가 도둑도 아니고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옷을 왜 입고 가요? 저 그렇게 거지 아니거든요? 제 옷도 다 가지고 왔는데 진짜 어이없다. 도둑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 저번에도 제 화장품 그냥 가지고 갔던 적 있잖아요. 제가 식탁에 올려뒀길래 그냥 아가씨 쓰라고 올려둔 건 줄 알고 가져갔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혹시라도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입고 간 건가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제가 더 이상 안 찾고 다른 거 입고 가려고 했어요. 언니가 다른데 놔두고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오빠도 이거 알아요? 왜 생사람 잡아요? 언니 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오빠한테 다 바로 말할 거예요. 진우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옆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억울하다며 화를 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라고 해? 아니, 그러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내가 수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잘 찾아보라고 했잖아. 진짜 거실에 걸어둔 거 맞긴 해? 수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당신 어제 바로 씻고 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다른 데 걸어두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괜한 사람 의심이나 하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같아.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라고. 어제 코트 밖에 꺼내두면서 섬유 향수랑 다 뿌려뒀다니까. 옷걸이도 그대로 걸려있고 바로 옆에 섬유 향수도 있잖아. 근데도 내가 착각한 거라고? 코트에 발이 달렸던 거야? 그럼 왜 사라지냐고. 내가 다른 데 뒀으면 애초에 없는 옷걸이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다른 거 가져간 적도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전에는 수진이가 다 시인했잖아.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저렇게나 화를 내는데 당신이 좀 심했던 거지. 진짜로 안 가져갔는데 이렇게 의심하면 도둑 취급하는 것밖에 더 돼? 어휴.
당신 요즘 안 그래도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이 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내가 신경 쓰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네. 나중에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수진이도 이제 집에 가라고 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 와중에도 신우에 대한 의심을 접지 않았어요. 역시나 신우는 제 옷을 입고 나간 거였죠. 이미 제 옷을 작정하고 입고 나갔던 거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어딘가에 벗어둘 작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저희는 일찍 집으로 오게 됐고 바로 문 앞에서 제 옷을 입고 있던 신우를 남편과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크게 화를 냈고 거기다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근데도 전 서운한 마음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신우는 그때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일들 때문에 본인이 눈치 보여서 사실대로 말을 못한 거라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제가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런 신우를 보며 언제쯤 철이 들까 싶었는데 철없는 행동은 끝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는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겠다며 난리를 피웠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직업도 제대로 없고 거기다가 학창시절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신우는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더라고요. 가족들은 신우에게 화가 나서 아무리 신우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신우는 저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언니, 왜 다들 내 전화 안 받는데요?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설마 언니가 받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죠? 엄마랑 아빠한테 혼인신고했고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좀 전해주세요.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사이 가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 차려놓으라고. 아가씨, 결국 혼인신고까지 한 거예요? 가족들 지금 다 화나서 아가씨 만날 생각 없대요. 아가씨 전화 계속 오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안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근데 그 심해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서 만나는 거죠? 저 그 얘기 듣고서는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니도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있었을 거고 그런 거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 그러면 언니도 좋아요? 아니잖아요. 다들 과거 있는데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거 언니가 소문낸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거 알 리가 없는데 언니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심해부 동창이 남편이랑 친구래요. 심해부랑 오빠랑 동갑인 건 알고 있죠? 일단 주말에 심해부도 데리고 오진 마시고 아가씨 만나서 시부모님도 만나고 오빠랑도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랑 심해부랑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던 신우는 결국 주말에 심해부와 함께 시댁에 등장을 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편은 심해부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난리법석 속에서도 신우는 당당하게 집까지 들어와 밥상도 안 차렸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저도 기가 막혔어요.
신우의 태도에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결국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난리법석으로 결혼을 시작했던 신우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남편한테 무력을 당했다고 울며불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바로 그 집으로 쳐들어가 난리법석을 부렸죠. 신우 남편이 신우에게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우가 매일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손을 날렸던 거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다 신고했고 신우한테 이혼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남편은 화병이 생겼어요. 도저히 신우를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시댁 모임에서 최후 통첩을 하셨죠. 이제 도저히 수진이 너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엄마가 널 어떻게 아끼며 키웠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 엄마 아빠는 도저히 널 감당할 수 없고 책임져 줄 힘도 없으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자꾸나.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 설마 나 이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요즘 세상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날 창피해하면 나는 더 설 곳이 없지. 엄마가 날 지지해줘야 내가 당당하게 서서 생활하는 거야.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하던지 그건 네 맘대로니까 알아서 하고. 일단은 다음 달 내로 독립해. 엄마랑 아빠 이사가서 원룸에서 살던지 할 테니까 너도 너 살 길 찾아서 살아. 그렇다고 오빠네 집으로 가지도 말고 이젠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들 알아서 좀 살자. 엄마랑 아빠 정말 힘들어 수진아.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해? 나 안 불쌍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고 나 안 불쌍하냐고. 엄마가 날 감싸야지. 그럼 누가 감싸? 진짜 너무한다.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못 나가. 내가 어딜 나가? 밖에 나가서 그 고생하고 겨우 집에 왔는데 이제는 또 나가라고? 나 절대로 못 나가고 엄마 아빠도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신우는 끝까지 철이 없었고 남편은 더 이상 신우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그 뒤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을 쳤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덜했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휴직 소식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신우는 틈날 때마다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언니,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살판 났겠어요? 그래도 언니,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여자가 직장 그만두면 경력 단절되기 십상인데 언니네 회사에서는 그런 거 다 보장해 준대요? 보장 안 해주죠? 우리 오빠 큰일 났네. 아이까지 셋 먹여 살리려고 하면 고생하겠다. 언니 그렇게 빌붙어서 살려면 우리 집에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왜 빌붙어요? 같이 아이 키우려고 제가 휴직하는 건데 그리고 다시 복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한테 빌붙어 살까봐 걱정돼서 자꾸 여기로 저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면 상관없지만요.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말해주려고요. 엄청 부자라서 저보고 일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언니한테 미리 말해두려고요. 사실 그쪽에서 얼른 결혼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잘 포장해서 말해주면 안 돼요? 솔직히 좀 건강이 안 좋긴 한데 언니가 잘 말해주면 엄마 아빠는 믿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나저나 결혼을 하려고요? 아가씨 얼마 전까지 전 남편이랑 재결합한다 어쩐다 말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그럼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번에 아가씨가 재결합 얘기 꺼내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하시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아시면 놀랄 것 같은데. 재결합은 무슨? 그냥 해본 말이죠. 전 남편이 그래도 다시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냥 말을 하길래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언니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추진할 거니까요. 신우는 재혼을 한다면서 저에게 귀띔을 하더라고요. 재혼남은 초혼이었고 신우 말로는 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상대방 집안에서 결혼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신우는 동네에서도 부자로 소문난 집안이니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싶어 했죠. 신우는 언제 결혼을 해야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오빠라고 재혼하는 신우에게 초혼 때 못해줬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지 이것저것 많이 보태주더라고요. 신우네 신혼여행 비용도 보내줬고 그래도 결혼식 날 저는 신우에게 20만 원 축의금까지 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시간대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 바로 신우였어요. 어머, 아가씨,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 필요할 시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필요연은 아예 끝난 거예요? 오늘 늦게까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 먼저 일찍 온 건데 옷도 안 갈아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일은 무슨 일? 언니, 뒷풀이 술상 차려야죠. 저 아까 봉투 정리하면서 언니 거 열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난 또 잘못 준 줄 알았는데 언니 하는 말 들어보니 실수는 아니었나 보네. 언니네 집에서 뒷풀이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술상 좀 내와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네? 그게 무슨... 아가씨, 저희 아가씨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보태드렸잖아요. 스드메 계약금도 없다고 해서 보내주고 혼수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오빠가 보내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신혼여행 비용도 저희가 냈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축의금 낸 건데 부족했어요? 언니, 그건 오빠가 해준 거고 언니는 따로 해야죠. 언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걸로 생색내요? 아무튼 언니 생각이 좀 짧다니까. 어쨌든 오늘 좋은 날이니만큼 제가 그냥 봐줄게요. 술상이나 얼른 내와봐요. 사람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신우는 만삭인 날 밀치면서 올라오는 자기 하객들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씻고 나오던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선 당황해하다가 이내 화가 나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신우 전 남편이었어요. 들어와서는 갑자기 신우 손을 부여잡고서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자기야, 몸은 괜찮아?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연락을 안 받아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 옷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 우리 아기 이렇게 답답한 옷 입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오늘 무슨 가족 행사 있는 날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갑자기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알고 왔냐고. 얼른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나가라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또 여길 어떻게 온 거야?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야. 형님이 여기 오면 자기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길래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병원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솔직히 처음에는 안 낳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 그 아이 낳자.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신우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알고 보니 신우는 전 남편 아이를 임신한 듯 했고, 전 남편과 그렇게 막장으로 이혼을 하고 나서도 몇 년 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죠. 신우는 그러던 와중에 병약하지만 부자인 재혼남을 알게 된 거였고, 이 남자를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병약한 재혼남과는 잠자리를 딱 한 번 가졌지만 그 와중에도 전 남편과 자주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던 거죠. 애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우는 대범하게도 재혼남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신우 전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안 받고 피했던 거였고 결혼까지 강행했던 거였죠.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에 무시를 했었는데 결국 결혼 당일날까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신우를 보고선 얘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구나 싶었다며 전 남편을 불렀던 거였어요. 그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의 전 남편은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분노했고 재혼하기로 했던 재혼남은 소동을 알고서는 바로 신우에게 파혼을 통보하며 거기다가 신우를 혼인빙자로 고소를 했죠. 신우는 남편과 저를 찾아와서는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오빠, 언니, 진짜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전 남편이랑 연도 제대로 못 끊고 어영부영 끌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나 재혼 꼭 하고 싶어. 오빠랑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오빠랑 언니가 가서 잘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가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해주면 안 돼? 저 사람 날 고소까지 해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야. 넌 도대체가 양심이 있냐 없냐?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지고 살아. 어떻게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런 일까지 벌여? 너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서 이런 일 벌인 거야? 진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앞으로 우리는 네 삶에 전혀 관여 안 할 거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껏 네 맘대로 해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린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나 유산했어. 아이 아빠는 전 남편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나도 재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여튼 이제는 아이도 없고 재혼하는데 걸림돌도 없는데 오빠랑 언니가 좀 가서 말이라도 해줘. 다른 거 안 바랄게. 나중에 또 문제 생기더라도 오빠랑 언니 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진짜 새언니랑 나한테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딴 생각을 해? 내가 와이프한테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앞으로 네 얼굴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들이밀지 마. 결국 신우는 유산을 했고 재혼남과의 결혼은 물 건너 갔어요. 신우의 전 남편은 본인을 속이고 몰래 결혼하려고 했던 걸 알고서는 정 떨어졌다며 바로 떠났죠. 신우는 처음에는 방황을 좀 하는 듯 하더니 요즘은 정신을 차렸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본인들의 몫이라면서 신우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시부모님이 무슨 죄인지 싶은 생각도 있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신우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편지도 보내왔고 조카 내복도 선물로 보내왔더라고요. 남편은 선물도 꼴도 보기 싫다면서 포장도 풀지 않은 채 다시 돌려보냈지만 신우는 그래도 제 생일이며 아이 돌이 됐을 때에도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답니다. 신우가 정말 정신을 차린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생각이 드네요. 과거를 단지 과거로 봐야만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 역시도 제 이야기를 한 번은 해보고 싶어 쓰고 있어요. 철없고 어린 시절 사랑만을 쫓아 결혼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고 전 은행원이었죠. 누구나 그러하듯 정말 처음엔 잘 맞았답니다. 저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바라고 바랬건만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 나이도 어렸지만 오히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걱정이 시작되었고요. 아니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면 너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애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미루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렇다면 그러지 말거라. 얼른 젊을 때 낳아야 회복도 빠르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생기지 않네요. 준수 씨랑 상의 좀 해볼게요. 아휴, 네가 이렇게 말라서 그런 거 아니냐? 밥도 좀 잘 먹고 살도 붙어야 애도 잘 생길 텐데. 워낙 말랐으니, 아휴.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걱정하셨죠.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언젠간 생기겠거니 했어요. 남편도 제가 걱정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그러려니 하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남편이 크게 요동하지 않으니 저 역시도 그때까진 그렇게 임신에 목을 매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임신하고 싶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닮은 아이는 어떨까 싶은 정도요. 우리도 빨리 아이가 생기면 좋을 텐데, 안 그래? 자기랑 나 닮은 아이 궁금하지 않아?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가니까 부모님도 걱정이 되시나 봐. 어머님도 은근 눈치 주시는 거 있지?
우리 진짜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 생길 때 되면 생겨. 내가 아는 형도 4년 만에 자연으로 임신했다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네가 조급해하면 생길래도 안 생기니까 알겠지?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뭐 애가 중요한가? 내가 엄마한텐 잘 말할게. 그때까진 남편이 절 참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마울 때도 있었습니다. 참 내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 하고요. 그러나 3년이 되고 4년 정도 되었을 땐 진지하게 임신에 대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싶었죠. 남편과는 별개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봤지만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정상이라고 하니 말이에요. 그럼 임신 시도만 하면 이제 아이가 생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굉장히 자궁 두께도 그렇고 난소 나이도 그렇게 되게 좋으세요. 혹시라도 남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분이 건강하시더라도 원인 불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엔 남편분과 같이 오세요. 아, 네. 근데 혹시 그럼 원인 불명인 경우에는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요. 마냥 안심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서 남편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시술이라도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인공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 시험관 시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남편분 오시면 같이 설명드릴게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겠다 생각을 가질 텐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답답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간절히 임신을 바라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역시나 남편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젠 4년 정도 됐으면 아이를 바랄 때도 됐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속상했죠. 그리고 애초부터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부인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할까 하고요. 오늘 병원 갔는데 다 정상이래. 자기도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 요샌 남성 난임도 있다는데 무정자증만 아니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곤 하더라고. 우리도 이제 아이 가져야지 딩크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아. 무슨 검사까지 하고 왔어? 솔직히 나는 아이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안 생기는 거는 그냥 운명 아닐까? 검사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가져야 해? 말이 딩크가 아닐 뿐이지. 난 솔직히 딩크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잖아. 아, 행복은 하지. 그래도 난 자기랑 나 닮은 아이 가지고 싶단 말이야. 자기는 아예 그럼 아이 생각이 없는 거야? 아예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각 없어. 지금 우리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 좋잖아. 아이가 생기면 제약이 많을 텐데. 결혼 4년 만에 남편은 아이를 갖기 싫다고 했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핸드폰 문자가 울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보니까 비뇨기과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문자였습니다. 뭐지 싶었어요. 비뇨기과 정기검진은 뭘까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비뇨기과를 방문했다고 들은 적이 없어서 문자 내용에 놀랐습니다. 정기검진이라면 그전에도 갔다 온 것이니까요. 자기 문자 왔는데 비뇨기과에서 문자 왔어. 정기검진이라는데? 자기 무슨 병원 다녔어? 웬 비뇨기과야? 어디 안 좋아? 아, 왜 문자를 보고 그래? 아, 그냥 좀 그런 게 있어서 병원 갔다 온 거야. 이런 건 내 사생활이니까 말 안 하고 싶은데. 어? 아니 근데 뭘 숨기는 게 있다고. 내가 와이프인데 이런 것도 말 못 해줘?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지? 아, 아니야.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남자들 가끔 그런 거 있어. 아, 그냥 검진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별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조금 비밀이 많은 듯한 남편이었지만 이런 문자까지 보게 되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사생활을 많이 터치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런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도 그날 이후로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유난히 출장이 많다든지 회사 영업일을 하는 남편에게 꾸준히 누군가가 연락을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쓰게 되니 그 비뇨기과 문자가 찝찝해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잘 때 남편 핸드폰 문자 내역을 다 보았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온 비뇨기과 문자에서는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정관 수술 받고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혹시라도 불편하시거나 이상 반응 있으시면 즉각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독은 3월 14일입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전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관 수술이라니. 그것도 3년 전에 말이에요. 너무 놀랐죠. 지금 남편은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하고 여태까지 저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전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저를 기만했는지 말이에요. 전 그날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댁에선 무슨 일로 왔냐며 놀라더라고요.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억으로 시댁에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당했던 기만을 생각하면서요. 아니, 네가 이 저녁에 웬일이냐? 준수랑 같이 온 거야? 아님 혼자? 말이라도 하고 오지. 밥 다 먹었는데. 뭐 밥은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어머님, 저한테 아이 바라셨죠? 왜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냐며 그러셨잖아요. 준수 씨 정관 수술했어요. 그것도 무려 3년 전에요. 알고 계셨어요? 뭐야? 아니, 정관 수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애 못 낳게 묶었다는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이냐? 왜 우리 준수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지금 안 사실이에요. 어머님, 이제 저희 아이 못 낳아요. 그러니까 저 탓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님은 저의 말을 믿기 힘들다는 듯이 기가 막혀 하셨고, 전 진짜 너무 분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절 기만한 그 시간 내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절 속여왔던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어머님은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놀라서 달려왔어요. 제가 울고 있고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약간은 짐작했는지 차분하게 앉더라고요. 너, 얘 말이 사실이야? 정관수술 모시기 그거 했다며? 아니, 그게 진짜야? 그럼 아이 낳을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너랑 나랑 얘기하면 되지. 왜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니, 엄마.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해, 얼른 일어나. 넌 나랑 상의하고 정관수술했니? 내가 그렇게 아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웃겼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네가 이럴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해? 지금도 이렇게 난리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를 하냐고. 내가 말했잖아. 아이 생각 없다고. 엄마, 죄송해요. 나중에 얘기 들을게요. 아이고, 머리야. 아니, 집에서 네가 어쨌길래 얘가 나가서 정관수술을 하고 오냐? 응? 네가 말해봐. 너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님, 이 와중에도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오히려 뒤로 자빠질 것 같은 사람은 저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와 남편은 집으로 왔어요. 너무 배신감이 들어 눈물이 나왔죠. 정말 몇 년을 기만했다는 게 화가 났어요. 차라리 상의를 좀 해주지. 그동안 날 왜 바보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참 비참했죠. 차라리 사과를 하고 저한테 빌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라고 할 텐데 말이에요. 더욱더 비참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사이코패스 같았죠. 4년의 세월이 허무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할 말도 없어? 지금 잘했다는 거야? 적어도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니? 너랑 할 얘기 없어. 내가 낳기 싫어서 그런 건데 너한테 상의를 꼭 해야 해? 난 분명 애 갖고 싶은 마음 없다고 했잖아. 그럼 지금 잘했다는 거야? 당신 진짜 기막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래. 결혼하고 1년 후부터인가? 좀 이상했지. 외박도 잡고 바쁘고. 뭐 있지, 당신?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야? 내가 짐작한 게 틀려? 틀리면 틀리다고 말을 해. 네가 그렇게 흥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 말을 하더라도 진정 좀 되고 얘기해. 지금 할 말은 없어. 남편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으면 화가 덜 났을까요? 비참했죠.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대략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정말 걸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남편과 이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푸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 아이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나랑 얘기 좀 해. 그래, 당신한테 그때 그렇게 화내서 미안해. 그래도 나도 내 심정이라는 게 있잖아. 이해해 줄 순 없어? 나도 미안하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지친다. 아이 얘기라면 그만해.
아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둘의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야.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안 그래? 당신 설마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해? 넌 아이가 갖고 싶고 난 아니고. 그럼 이혼밖에 더 있어? 가치관이 다르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생각해봐.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어? 자기랑 나 4년 동안 아무 세월 아닌 거야? 아니, 연애 2년에 결혼 4년이야. 6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무자르듯 자를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 정말 뻔뻔하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풀려고 했던 저의 대화가 남편은 이혼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눈물이 콸콸 났죠. 결혼 전 내가 봤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차가웠어요. 결혼 후부터 이상하다곤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갑진 않았는데 굉장히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착잡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죠. 그냥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관계가 쉽게 끊어지나 말이에요.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그러니까 마음 다시 잡고 우리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이혼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고 싶어. 너도 얼른 새 출발해야지. 미안하다. 할 말 더 이상 없어. 뭐? 진짜 무책임하다. 난 이혼 못해. 우리가 왜 끝내야 해? 당신은 나한테 사과하고 빌어도 모자라, 알아? 근데 이혼을 요구해?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어 정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당신 문자 봐서 그렇게 화가 나? 아니면 정관수술한 거 들켜서 그래? 정관수술 오픈한 게 뭐 화근이 됐지만 이혼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솔직히 결혼하고 마음이 좀 식은 것 같긴 해. 너도 느끼잖아. 남편은 기본적으로 저와 풀려고 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전 조금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출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출근하고 일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전 어머님께도 말을 잘 해봐야겠다 생각하며 어머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머님은 철저히 절 외면하셨죠. 준수한테 얘기 들었어. 이왕 그렇게 된 거 각자 갈 길 가는 게 어떠니? 너도 하루라도 빨리 새 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준수 씨 말려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준수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네? 저 이대로 이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사과받아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들 잔인하게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어쩌냐? 애가 살기 싫다는데 내가 아무리 엄마라도 어떻게 말린단 말이야? 나도 포기야. 그러니까 이쯤 끝내. 어차피 해도 안 나눴는데 어쩌면 너한테도 잘된 일일 수도 있잖아. 그만해라. 더 이상 나도 이제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지막이야. 아니요, 저 못 끝내요. 어머님한테 저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시어머님 그렇게 자리를 뜨셨어요. 정말로 이혼을 해줘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진 않았어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실망은 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저 역시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엔 이혼을 하면 정말 죽기라도 한 것처럼 내 삶은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을 무렵 남편은 아예 대놓고 외박이 잦아졌어요. 전 그런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뒤를 캐고 보니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어요. 역시나 말이죠.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고 나니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그 여성을 시부모님께도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찍은 사진 속의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도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배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각성이 되었어요. 이대로 당하고 물러나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못살게 해주마 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웃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오래 끌어봤자야. 도장 찍어줘.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가자. 더 이상 시간 낭비 말고 좋게 가자.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다시 마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넌 안 되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바람도 피더라. 그년 때문에 정관수술했니? 왜? 그년이 임신하지 말래? 아, 지독한 연놈들이네. 어디 한번 유책 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나 봐봐. 그녀는 언제까지나 상간녀고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 알겠니? 어머님한테도 전해드려. 꿈도 꾸지 말라고. 알겠어? 이렇게까지 하면 네가 행복해질 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너도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면 이쯤 끝내는 게 좋을걸? 경고야. 경고 같은 소리 하네. 엿이나 드세요. 너 행복해지는 꼴을 내가 보라고? 왜? 누구 좋으라고? 어디 한번 평생 숨어 살아봐 둘이. 전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죠. 절대 나만 불행해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마음을 다스려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조차도 고통이긴 매한가지였죠. 변해가는 남편, 매일 이혼을 종용하는 시댁, 그 사이에서 절대 너희가 행복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다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근무하고 있을 때도 남편은 이혼을 종용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밤낮으로 절 괴롭혔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전 그러면서 남편의 외도를 하는 사진들과 정관수술 기록 등을 떼놓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오더라고요. 은행에 찾아온 적은 없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웃기더라고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라 여기까지 온 거야. 이혼하자. 나도 너 일하는 데까지 와서 이러고 싶지 않아. 계속 올 거야. 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내가 이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절대 못해, 이혼. 그러니까 돌아가. 이러면 너만 곤란해져. 회사에 소문나고 싶어서 그래? 너 그럼 점점 비참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알겠어? 다음 손님 받아야 하니까 얼른 돌아가. 집에서 얘기해. 이러지 마, 정말. 이런다고 나 달라지지 않으니까. 당신 바닥이다, 정말. 네가 진작에 이혼해줬으면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겠냐? 빨리 이혼해줘. 나도 새 출발 좀 하자, 어? 어쨌든 다시 올 거니까 기대해. 은행까지 와서 이러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녀간 그날, 전 은행에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옆 동료가 듣고는 소문을 낸 거예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차마 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로 힘들었던 나날들이었네요. 힘들었죠. 아니, 아까 남편 뭐야? 뻔뻔하더라. 보니까 여자 있는 것 같던데. 절대 이혼해주지 마, 어? 누구 좋으라고? 안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머리 아프다. 요즘 좀 그래서 말할 기분도 아니야. 나중에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래. 그러겠지. 아유, 나쁜 놈. 아까 보니까 엄청 당당하던데. 자기 너무 힘들었겠다.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아니, 진짜 그런 놈이 존재한다는 게 웃긴다. 연애할 때 그렇게 자기한테 잘했잖아. 아우, 결혼하면 다 나쁜 놈들이라더니. 정말 수치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동료들 눈치를 봐야 하는지, 참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눈물로 지새운 나날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파하면 우리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하면서 혼자서 전전긍긍 참았어요. 남편은 그날도 집에 와서 말하더군요. 이혼을 해달라며. 저에게 이젠 대놓고 아픈 말까지 해가며 이혼을 종용하더라고요. 나도 좀 팔자 좀 피자. 나 여자 있는 거 안다며. 그 여자가 너랑 비교나 되는 줄 알아? 내 팔자를 바꿔줄 여자라고. 그냥 알아서 좀 떨어져 줘, 제발. 이렇게까지 나도 하기 싫어. 너한테 상처 그만 주고 싶다고. 너 이혼 안 해주면 나 계속 그럴 거야. 그 사람이 나만 기다리고 있어, 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나 인생 좀 피게 해줘, 제발. 내가 그걸 볼 줄 아냐고, 그러니까. 누구 좋을 대로 내가 이혼을 해주냐고? 평생 그렇게 살아. 그 여자 보고도 상간녀로 살라고 해.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잘 살 줄 알았어, 그럼? 나한테 말해도 매번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입 좀 다물어. 귀 아프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인생을 이러고 살고 있는지. 인생 한 방인데. 아휴, 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났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너랑은 비교도 안 돼. 이런데도 나를 안 놔줘? 도대체 이유가 뭐야? 참. 내 이유, 너 하나. 너 잘 사는 꼴 절대 보기 싫어서. 그리고 때 될 때 내가 이혼 요구할 거니까 넌 잠자코 기다리기나 해. 그렇게 남남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선을 넘더라고요. 이젠 하다 제 은행에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죠. 하지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웃음이 빵하고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던지. 웃음이 나다 못해 눈물도 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팔자를 고치고 싶고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 여자 때문이었다니. 정말 가소롭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 자기 저거 자기 남편 아니야? 아니, 저 옆에 저 여자는 뭐야? 설마 남편이 만난다는 여자인가? 어머, 미쳤나봐 정말. 야,
8천만 원 입금 좀 하려고. 여긴 내가 만나는 여자. 얼굴은 처음 보지? 이제 봤으니까 나 내 새 인생 살아보게. 제발 좀 떨어져. 이 돈도 다 우리 여자친구가 해준 거 아니냐. 너랑은 완전 급이 다른 여자라고. 이제 보니까 정신이 좀 드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이혼해 줄래? 너 직장에도 소문 다 났다며. 이미 망신이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데 이래도 안 해줄래? 남편은 제 얼굴에 8천만 원을 뿌려대며 저 따위로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 돈을 받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계속 웃었죠. 그리고 그 돈을 주워 받았어요. 상간녀와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자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더라고요. 한 명은 사기꾼에, 한 명은 뻔뻔한 놈에. 전 바로 남편에게 말을 해주기로 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이에요. 제가 입을 열자 남편은 굳어지더라고요. 저 여자가 네 인생 바꿔준대? 당신도 어떻게 여길 올 생각을 해? 새 인생? 이 여자 악성 신용 불량자야. 얼마 전에 대출 거절나고 상심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길래 내 남편이 당신한테 홀딱 넘어갔을까? 아니, 이렇게 고객정보 유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원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신용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어떻게, 아니, 자기야.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믿지 마. 그리고 자기 와이프 왜 은행원이라고 말 안 한 거야? 나야말로 지금 신용불량자가 웬 말이야. 여태까지 그럼 나한테 보여준 것들은 뭐고? 아니, 말을 해봐.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 일단 자기야, 나가서 얘기해. 여기 사람도 많고 내가 다 설명할게. 사람들이 보잖아, 나가자, 얼른. 저의 한마디에 남편과 상간녀는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제 동료 직원은 그 모습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둘이 아주 싸우는 모습이 가관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말을 해보라고. 난 너 말 하나만 믿고 정관수술에 이혼하려고까지 다 했는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 신용불량자들 많아. 얼마나 큰 돈 만지는 사람들인데. 저기요. 사랑 싸움은 나가서 하시고요. 여기 영업장이거든요.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이대로 영원하시길 바랄게요. 전 그 길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었어요. 전 그동안 모아온 남편의 외도 자료와 정관수술 기록까지 모두 다 변호사에게 제출. 그리고 저희 은행에 찾아와서 모든 동료 직원들 앞에서 이혼을 종용한 것들까지도 싹 다 제출했죠. 이제 너도 한번 불행해봐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이제서야 이혼을 못하겠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마도 그 여자의 거짓된 실체를 알게 되고 태도를 돌변한 것이었죠. 참 간사하더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혼 못해. 아니, 그때 내가 잠깐 미쳐 있었나 봐. 뭐에 홀린 듯이. 정관수술 이거 그냥 바로 풀르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 절대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실수했다고 생각해줘. 닥쳐.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긴 하니? 네가 원하는 거 지금 해줄게. 왜? 그 여자 알고 보니 개털이디?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믿은 거야?
너도 참 알만하다. 아니, 고맙다. 차라리 이렇게 알게 해줘서. 그러니까 깔끔히 이혼해. 소송이야,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서도 돌변하시더라고요. 더 얄밉고 싫었어요. 뻔뻔하기가 두 모자가 아주 똑같더라고요. 남 아프게 할 땐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프게 하더니 이제 와서는 비는 꼬락서니를 보니 정말 토악질이 나오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네가 마음 좀 바꿔라. 애가 철이 없잖니. 그거 수술도 다시 할 수 있다던데 이번 기회에 정신 아주 차렸을 거야. 어머님도, 아니 아줌마도 그년 부자인 줄 알고 저한테 이혼 종용한 거 아닌가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찾아오지 마세요. 저 마음 안 변합니다.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더니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벌 받아야지 그냥. 전 지금이 가장 이혼이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룰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었죠. 소송은 역시나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더라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부터 제가 모아온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둘의 외도 기간이 3년 정도 되었기에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와서 협박한 것들도 증명자료가 되었죠. 다행히 친한 동료들도 증언을 해주었고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되더라고요. 상간녀는 제가 정보 유출을 했다며 저에게 역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약식 기소 명령되어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저에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죠. 상간녀도 분하다는 듯이 저에게 악을 써댔지만 그 모습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제발 용서해 달라니까. 남자가 실수 한 번도 못해? 너 진짜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애였어? 진짜 미안하다니까. 내가 불려우한테 홀려서는 그런 거라고. 우리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너랑. 내가 미안하다. 사과는 진작 했어야 맞고 위자료나 준비해. 돈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알겠니? 어떻게든 다 받아낼 거니까 상간녀 보고도 위자료 똑바로 준비해라고 해도. 너 같은 인간한테는 자비도 아까우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 변호사랑 얘기해. 알겠어? 법정에서 소송을 이어갔을 당시 상간녀와 남편은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웃겼죠. 서로 네 탓이니 지 탓이니 하며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판사도 웃더라고요. 저도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제 자체도 의문스러웠고요. 그렇게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어요. 상간녀도 저에게 싹싹 빌긴 빌었죠. 위자료 줄 돈이 없다면서 말이에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을 그냥 둘까도 싶었지만 이렇게 모든 걸 끝마치고 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참 웃긴 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암흑 같던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절 아프게 한 모든 인간들이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후련하기도 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 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전 결혼해서 아픔을 받았던 만큼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덕분에 그렇게 원하던 아이도 낳았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덕분에 멘탈이 단단해져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지만 단단한 멘탈로 잘 헤쳐나가 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내게 된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었지만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 분명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그때로 돌아와 주길 바랐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 나가려는 반대되는 행동에 점점 지쳐만 가고 있었죠. 저는 그저 8살밖에 되지 않은 이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었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통보했고 각자 갈 길을 원했는데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니 그건 또 싫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와 이혼하는 걸 꺼려하고 있었어요. 아이 핑계로 제 발목을 잡으려 하길래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10년의 악연을 끊어내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슬픔은 잠시지만 이혼을 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아이의 인생도 불행이기 때문에 더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의 부름에 결국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그걸 깨고 등 돌리면 앞으로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아? 좋던 싫던 함께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감히 이혼하겠다는 말을 셰미 앞에서 입을 놀려?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니? 어머님 아들이라고 끝까지 두둔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이 사람 편만 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 편만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쳐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저처럼 참고 사는 여자도 없을 거예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달라지는 건 조금도 없었다고요. 어머님이 중간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잡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몰라 이제는 너무 두렵다고요. 절대 노름에는 손대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었고 각서에다 녹음까지 받아놨었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게 있었나요? 전혀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랬는데 이번 일은 너무 심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정말 아껴서 힘들게 저축해 놓은 자금을 저 몰래 빼간 거 아시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힘들게 모아둔 자금이었다고요. 더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 미련 없어요. 나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그게 한탕해서 2배로 불려서 통장에 넣어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 자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분명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정말 아예 끊었다고. 그래, 병수가 이제 끊었다잖아. 돈이야 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다 겪는 거다.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이 원래 뭐 하나에 푹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라. 애도 생각해야지. 제 딸을 생각해서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끊었다고요? 이거 보세요. 최근까지 대출받은 거 보시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그 돈이 바닥이 나면 대출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집문서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엔 마누라 자식까지 판다고 그랬어요. 대출까지 받았으니 나중엔 집 팔고 저와 딸까지 전부 팔아 넘기겠네요. 저는 시부모님 앞에다 남편이 대출한 내역을 보여주자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굳게 닫으셨고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더는 믿지 않았어요. 10년을 속았고 조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된 저는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박차며 들어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절대로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서 친정으로 가려는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힘들게 싸놓은 짐을 전부 다 내팽개치더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데 남편은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많이 놀랐는지 울고 있는 모습에 더는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쫓아와선 건강이 좋지 않은 저희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를 밀치고 먼저 거실로 들어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따지듯 화를 내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며 자기 인생 10년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 박서방과 이혼하기로 한 거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니? 장모님, 제가 이 사람한테 실수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앞으로 그 잘못을 2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몰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아직 우리 관계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왜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장모님도 아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시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머님, 제가 실수 좀 했어요. 노름을 했는데 대출 좀 받았고 아파트로 이사 갈 자금을 전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것 뿐이었어요. 남들은 즐기기 위해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위해 했던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내잖아요. 돈을 잃게 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돈 또 벌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돈 없어졌다고 이혼까지 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 말은 가정을 위해 더 큰 돈을 벌려고 노름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졌다는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데 이 난리인 거야? 얼마 안 돼요. 통장에 있던 돈은 2억 정도 되고 대출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건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는데 이혼까지 하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엄마는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니 대야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의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온 힘을 짜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저와 이혼하라고 화를 내셨죠. 얼굴과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당황해하는 남편을 향해 또다시 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고 엄마가 난리를 치자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집 밖을 뛰쳐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은 저희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대화로 풀어가길 원했지만 엄마는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흥분하셔서 통증이 심해지셨는지 급하게 약을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 힘겹게 자리에 누우셨어요. 엄마가 진정이 되실 때까지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 그렇게 몇 시간 뒤 방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힘들어하고 계셨죠. 엄마는 위암 말기로 고통 속에 살고 계셔서 저희 부부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엄마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 일로 인해 엄마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희 부부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어보셨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소송까지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물고 늘어지려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었고 엄마의 건강까지 챙겨드려야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위암 말기였던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앞으로 독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빠 곁으로 떠나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가 되다 보니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그동안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못해드렸던 것만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며칠 뒤 꽉 잡은 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제 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오열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래도 10년을 함께한 남편이라고 고인이 되신 저희 엄마를 위해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을 챙겨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왜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일손을 도와줬는지 얼마 뒤 알 수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려 할 말을 잃었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가 시작되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쉬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모르는 분들이 한두 분 오시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끊임없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부모님의 지인분들이었고 조용했던 엄마의 장례식은 상당히 시끌벅적해지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주려는 건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착각도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을 장례식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엄마 영정사진 앞에 힘겹게 앉아 있었는데 잠깐 외출을 했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큰 가방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조이금함 앞에 앉아 무언가를 가방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든 몸을 천천히 일으켜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가로막으시곤 다짜고짜 조이금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연관도 없는 분들을 장례식장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이 많은 현금을 만져보겠니? 어차피 거의 다 내 아들 평수 조문객이니까 전부 다 우리 거지. 너희들 이혼할 건데 서로 조심할 필요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면 불리한 건 우리 쪽인데 생돈 나가기는 아깝고 어느 정도 돈은 마련해야 되니까
너희 사돈 세상 떠났을 때 이용 좀 한 것뿐인데 이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잖아. 아직까지 법적으로 너희들은 부부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될 텐데 나는 위자료를 받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야. 그동안 마음 편히 돈 써본 적이 없이 저축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나도 이참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남편 대접 안 해주고 돈 좀 썼다고 이혼이나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엄마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조이그만 털고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 끝을 보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아예 정신이 나가길 바라고 그러는 거지? 나도 양심이 있지. 설마 여기에 있는 돈 다 가져가겠소?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꼴랑 3만 원이 뭐냐? 최소한 5만 원은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랑 관계된 사람 같은데 이런 쫌팽이 같은 사람과는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 너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너 가져가라. 남편은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고 조이금을 가방 안에 전부 다 털어 넣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어버렸던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돈 봉투를 보곤 상당히 들떠 있으셨는지 여행 한번 다녀오자면서 서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남의 초상집에서 조금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이금 봉투를 주워 들더니 3만 원은 돈도 아니냐면서 썩은 미소로 저에게 다시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부모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밀치길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시모의 옷을 강하게 잡았는데 그 순간 주머니가 터지면서 무언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열쇠가 바닥에 펼쳐졌고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급하게 주워 담더니 남편 보고 다 끝났으면 빨리 떠나자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저는 시모의 옷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열쇠들은 조이금함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님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을 보내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를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마음이 급했는지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부 또한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소란스러워지자 관계자분들과 장례를 치르고 있던 다른 분들이 모여들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차에는 몇 개의 가방이 추가적으로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조의금이 쏟아져 나왔죠. 알고 보니 관리실에 있던 열쇠를 몰래 훔쳐서
상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곳만 돌아다니며 조의금을 훔친 거였어요.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의 기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모두의 허점을 노린 남편과 시부의 과감한 행동은 각 장례식장 안을 비추고 있는 CCTV를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와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도망치기 위해 저에게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상해죄를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남편과 이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이 끝난 이후 큰 피해를 보게 될 뻔했던 다른 상주분들께선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 뻔한 처지였고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 관계자인 척 연기를 하면서 장례 중인 상주의 집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값비싼 금품들을 훔치고 있었다는 게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남편은 알고 보니 노름으로 인한 대출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죠. 추가적인 범행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엮여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데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의 반지가 서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정신이 없이 흘러가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해 면회를 하게 되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랑 내가 10년 전에 함께 주고받았던 결혼 반지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2년 동안 나한테 원망을 하기보단 당신이 앞으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랄게. 우리 딸 아이니는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한테는 평생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야.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뻔하거든. 좀 전에 시어머니 면회하고 왔는데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나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더라. 시아버지는 면회조차 거부하던데 당신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당신만큼은 우리 아이니를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삶을 살길 바랄게. 그리고 이 결혼 반지는 오늘 처분할 거야. 그 안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2번 다시는 노름하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출소하자마자 당신 먼저 찾을 거고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건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을 찾는 순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거든. 당신을 먼저 처리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삶이 편해질 것 같아. 10년 전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나를 만났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야. 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 숨쉬고 있었을 것 같아? 진작에 노름에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겠지. 나를 찾아서 뭐 어쩌려고? 무모한 짓 할 생각하기 전에 당신 인생이나 되돌아봐. 태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 그럼 그 안에서 잘 지내. 평생 동안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내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은 저에게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가진 게 훨씬 많았으니까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 안에 저와 제 딸은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제 속이 너무 후련하네요.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죠. 노름과 술과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지만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과 함께 행복을 위해 앞만 보며 뛰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밝은 빛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